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경제 허리이라는 40대 21년 만에 최저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대 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634만 7천 명이더라. 이 얘기인즉슨 2003년, 21년 전 이래로 역대 지금 최저다. 21년 만에 최저 수치더라라는 겁니다. 인구의 날 이 OECD가 우리나라의 경고를 따르는 거죠. 기업 정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는 지금 21년 만에 역대 최저다. 21년 만에 최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1,000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내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추이인 건데 2013년 17, 19, 22, 24년 계속 올라가고만 있죠. 600만에서 1,000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이른바 고령이라고 정의 내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었다. 이 얘기는 뭐냐? 국민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라는 거죠. 5명 중에 1명이 이 65세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 회사들 정년은 60세가 채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연금 말고 별다른 수입 없이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있긴 하지만 경제 허리 40대는 부족하고 65세 이상은 넘치고 정년 재조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은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어제 한은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12번 연속 동결이었어요. 역대 최장기 동결이다라는 건데 하지만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를 한 게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할 상황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번엔 동결이 아니라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근데 금리도 금리입니다만 오늘 새벽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가 결정이 됐느냐?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얼마로 결정이 됐느냐?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최저임금이 9,860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1,300원, 1.7% 정도 올랐다. 이건 최저임금 이제 10,000원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월 209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겠네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원 한 해 막말 선 넘은 여전대. 어제 바로 이곳 저희 MBN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이 당권 주자들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 한 해 막말,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막말 선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치열했죠. 근데 조선일보는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탄핵 공세 속 여는 자폭전대다. 여당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자폭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빅5 대수술 일반 병상 최대 15% 줄인다. 빅5 병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들에 대해서 일반 병상을 최대 15% 정도 줄이겠다. 일반 병상 줄이고 대신 중환자실, 이제 중환자들을 위한 이런 병실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병은 큰 병원 가야 하지만 작은 병은 작은 병원 가자라는 거죠.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사실 그동안 빅5에 몰렸었던 이런 진료 수술들이 많이 지금 이 하방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네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빅5 병원에 대해서는 좀 대수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병은 큰 병원에서, 작은 병은 작은 병원에서
이게 좀 잘 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이 윈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요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주변으로 지금 이 다리인 것 같은데 교량입니다. 근데 주변으로 흙탕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죠. 요 며칠 계속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 인명 피해도 상당히 지금 많았었는데 여기 지금 이 다리를 보면 다리가 매끈하지가 않아요. 올라가다가 여기가 꿀렁하고 지금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진이 어디냐? 네, 이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경찰이 긴급 출동했어요. 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앞뒤 통제하고 안전진단에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요 옆에 사진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멀쩡하죠? 같은 다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멀쩡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사진은 뭐야? 아까 바로 옆에 봤었던 요 꿀렁하는 이 사진은 한 900명이 넘게 들어있는 이 카톡방에 이 사진이 틱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이거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 방에 900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사진이 큰일 났어. 다리 무너질 것 같아. 라고 다 보낸 거죠. 그 사진 그리고 각종 군청 등등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다리 무너져요. 빨리 가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멀쩡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알고 보니 사진이 가짜였다는 거죠.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대체 누가 한 거야? 알고 봤더니 한 70대 전직 공무원. 내가 손이 떨려서 꿀렁하게 다리가 좀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죠. 물론 경찰 조사에 따라서 왜 사진을 그러면 처음에 뭔가 포토샵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단톡방에 올라온 거 확인 없이 그냥 어머 이랬대 라고 퍼나르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폭입니다. 아까 일면에 나왔죠. 보겠습니다. 거칠어진 사천 공방. 한, 사실이면 사퇴. 원, 당무감사 먼저. 무슨 얘기냐?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회 얘기입니다. 지금 4파전, 지금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후보가 어제 바로 이곳 저희 MBN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거진 게 사천 공방. 지난 총선 때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공방이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오간 말들이 상당히 험악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같은 내용이 CBS에 5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툭하면 정정보도 청구하고 고발하고 하시는 분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제 가족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끝나고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님 지금 오는 분이 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예. 끊지 마시라니까요.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공천 심사를 했던 그 5명. 후보님, 제가 약속했으면 제 주도권이니까 제 처가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중에 그와의 관련을 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무감사를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네. 원희룡 후보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근데 그 의혹이 사실 어제 TV토론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나 당무감사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사실 아니에요. 내가 다 근거가 있는 거 당무감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는 뭐 근거가 없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 얘기까지, 김의겸 의원은 녹취라도 들었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총평 어떻게? 뭐 한심하더라고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입니까? 총선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당을 수습하고 새로 결의를 다지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싸우는 거 봐요. 거의 이전투구 닭싸움하고 있어요. 예,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책임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한동훈, 저 원희룡 저 두 분이 네. 윤석열 정권의 초대 장관들이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저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원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희룡 원자에다가 한동훈 한자 원한 관계. 네.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절도 있게 싸워야 되는데 말도 서로 동시에 해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지 않나. 제 말이 과격합니까? 저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토론 안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바보 천치라고. 지금 2014년, 15년 유승민 그 배신자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모습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저 네 분의 후보들이 이 사회 엘리트들이거든요.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전문 직업 갖고 재산도 많고 한 사람들이 저런 식의 미래가 없는 저 투쟁을 하고 말싸움을 한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뭐 투쟁하는 거는 전당대회니까 네. 용인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미래가 안 보인다. 자폭 열차로 가는 그 마구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폭 열차. 저는 어제 그렇게 봤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폭 열차로 봤다. 첫 말씀이 그거셨어요. 한심하죠 라고 말씀을 먼저 운을 띄우고 자폭 열차 아니냐, 브레이크가 좀 고장난 상태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지금 잘 들어보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당무감사를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근데 이 당무감사에 들어가면 내가 다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얘기하면은 나중에 조작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나는 당무감사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재준 의원님, 그 당무감사를 하면 거기에서는 조작 가능성이 없고 전의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데, 나는 근거를 지금 대면 당신이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근거를 안 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이 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이 지금 이거 두 번째 이제 토론했던 건데, 네. 첫 번째 토론 같은 경우도 이 사촌 논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나왔던 이모 뭐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뭐 강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때는 안 나왔죠. 그때 같은 경우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맡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관이랑 그다음에 또 중진 의원들이 나한테 너무 하소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의 어떤 맡아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번 토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 가가지고 사촌 논란을 또 얘기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고, 이번 토론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그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모 지금 뭐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강모 변호사라고 얘기한다면은 최소한 이름조차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모 비서관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모 변호사도 제 주변에 한 5명 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름을 밝히라고 하니까 이름을 못 밝히고 그럼 취재를 해봤냐니까 취재도 안 해봤대요. 만나봤냐 했더니 만나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윤상호 후보조차도 약간 좀 허탈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또 뭐 얘기가 나왔던 애당초 그렇게 뭔가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입한 주체로 또 주목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가 있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내일 겁니다. 아내냐라고 하니까 아내는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아들, 딸이냐니까 아들, 딸은 또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도대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봤었을 때 이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취재라도 하고 그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는 김의겸까지도 지금 이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지금 막 하는 얘기가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이거 원의겸 아니냐 이런 지금 신조어까지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측도 네. 우리가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맞타다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유영결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비전을 제시하고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송재준 위원님께서 어제 쭉 있었던 토론을 약간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신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이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이 토론 시간 내내 계속 공방이 됐던 게 바로 4차 논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장, 근거를 대라. 아, 내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당무 감사할 건 받아들여라. 나오면 책임질 거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0분 동안 이어갔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거 의혹이 그래서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다음 기사. 한 3대 의혹 사실이면 책임질 건가? 공천에 가족이 개입했다면 정계 은퇴한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죠.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기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지자체 단체자 중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응답이 된 사람은 많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철하라는 공천 문제가 연결된 단체장만 전화 연결이 됐지 나머지 단체장들은 모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거짓말. 네, 지금 책임지시겠습니까? 나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상응하는 책임. 어떤 책임이요? 네. 책임을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라는 공방이 어제 또 100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최창렬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정계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계 은퇴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제 뭐 배수진 치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란 말 잘 하지 않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일단 가족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족. 아까 우리 성 의원 말씀처럼 첫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의 태도는 굉장히 또 네거티브를 애써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라는 게 선거 전략이 하나예요. 그리고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검증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이죠. 중요한 건 뭐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을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후보끼리 그 정도의 그 이제 서로의 비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여당의 전당대회는 말이죠. 검증의 도를 넘었어요, 이미.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정도를 넘었다. 아까 원안 갈등 얘기도 이미 했고, 신문들의 이 기사를 보면 내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아까 자폭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점입가경, 목불인견, 이전투 이런 말이 지금 이 여당 전당대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말이죠.
어제까지 벌써 앞으로 몇 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토론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다음 토론회 때는 제발 좀 이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간 말이죠. 나중에 지금 아까 신문도 그런 게 있던데 뭐 심리적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심리적 분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권은 말이죠. 총선을 연이어 3번 졌습니다.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만 연이어 총선 3번 진 거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수가 거의 괴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당에 마련하게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이나 변화나 성찰, 혁신, 쇄신 이런 걸 가지고 주제로 한단 말이죠. 민주당이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이지 못해요. 지금 이 모양으로 가니까 야당이 지금 뭐 탄핵이다, 청문회다, 특검이다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네 후보 다 나름 보수를 대표한다고 나온 분들이니까 이러다 보수가 괴멸하고 보수가 괴멸하면 진보도 괴멸합니다. 이 새나 비행기가 양락으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보 보수의 레프트 라이트 윙으로 나는 건데 네. 보수가 취약하고 괴멸되고 망하면 말이죠. 진보도 같이 망해요. 보수 진보가 같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네 분들이 단순하게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되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모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뼈저리게 성찰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뭐 여당의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멀리 보면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진보도 같이 무너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다음 토론회 때는 이런 모습 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토론회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려면 사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일정 부분 또 약간 좀 해소가 되고 혹은 다음 단계로 뭐 넘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임세윤 위원님 사실 어제 상황을 보면은 양쪽이 주장만 팽팽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정인을 좀 죽이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담했던 것이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그 당대표 선발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뭐가 잘못했니, 뭐 그때 그랬니,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네가 그땐 그랬지만 그때 왜 이러냐 등의 모습은 사실 뭐 야당의 지지자든 누구는 봤을 때도 매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했고 뭐 정치샘을 거니 뭐니 하는 한 모습은 좀 야당 입장에서도 참담했고 오히려 뭐 야당 보고는 뭐 일극체진이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 중에 나왔죠. 원과 한 사이에 지금 계속 원한이 쌓이고 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원한 쌓이는 전대, 의혹 진위 싸고 서로 정계 은퇴, 공방까지. 네. 원과 한 사이에 계속해서 원한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을 베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원, 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이 쌓여가는 원한, 롯데타워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 원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죠. 네,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당하고의 어떻게 보면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좀 매끄럽게 끌고 가고 네. 또 하나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누가 당대표를 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은 완전히 등진 게 이번에 문자 파동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확신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정치 초보라 그냥 말싸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나올 때 네. 제갈공명 출사표 같이 출마해야 되는 이유를 좀 신금을 울리걸 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기라 그냥 나왔다 하는데 내용도 좀 마땅치가 않아서 좀 싸움에만 좀 닭싸움에 그치는 거 아닌가. 원희룡 후보도 좀 옛날에 그 남원정이라고 네. 남경필, 정병국 소장파. 그 2000년에 네. 벌써 24년 전에 당 쇄신
보수 쇄신을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24년 했는데 제가 보고 24년 동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동훈, 원희룡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뭐 막상 막하로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두 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불안감? 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오히려 토론은 더 점잖고 할 만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지율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 이후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원이나 한이나 두 사람 다 막상막하다라는 이 막상막하가 좋은 막상막하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두 사람 다 계속 공격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색깔론까지 나온 여당 전대에 한 주변의 좌파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한 거죠. 원이 운동권 출신 아니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그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 좌파 언론의 제가 본거지인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색깔론이 나왔습니다. 네. 뭐 좌파 뭐 언론에 뭐 본거지인 뭐 이모부님이 민청년 막 얘기가 지금 쭉 나왔어요. 성재준 위원님. 보통 색깔론 얘기는 보수에서 진보를 공격할 때 보통 색깔론 얘기를 하는데 집권 여당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데 색깔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색깔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였던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런 어떤 좀 근본이 없는 그냥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전당대회가 거의 뭐 시작되기 전부터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색깔론적인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뭐 원외 뭐 자문 집단 뭐 이래 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됐거나 김경률 회계사가 됐거나 뭐 주변에 이제 그 좌파가 있으니까 한동훈도 좌파다라고 하는 좌파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철교 의원조차도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또 취지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제 주변에도 좌파 친구 있거든요. 네. 저도 좌파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가 뭐 장인어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모부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이모부가 무슨 뭐 좌파 언론의 뭐 본거지라고 하는 프레시안 뭐 이렇게도 또 얘기하시는데 프레시안 쪽에서 이거 듣고 이거 좀 하지 않겠습니까? 프레시안 기사 보면은 그래도 되게 좀 중심을 잡혀 있는 그런 얘기들 많아요. 네. 근데 하다가 이모부가 무슨 뭐 프레시안의 뭐 창립자다 뭐 이래가지고 한동훈은 좌파가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근본이 없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거 어떤 그 보수의 어떤 지지자분들과 지금의 지지자들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랑 지금의 전당대회도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족이 누구였고 누가 누구였고 주변 사람이 누구였으니까 너는 좌파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운동권 출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네. 저희도 분명히 부적절한 얘기죠. 근데 저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봤었을 때 하도 막 무슨 뭐 좌파다 뭐다라고 공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제 운동권 출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이 전부 다. 네. 양쪽 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최창렬 교수님. 프레시아는 제가 지금 원고 쓰고 있어요. 네. 저 좌파입니까? 빨갱입니까? 아직 빨갱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보수의 한계예요. 김경률, 진중권 이분이 뭐가 좌파고 우파입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좌진보로 인식됩니다만 특히 좌파라 우파, 좌파 우파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과거에 해방정부에서 45년부터 48년까지 그때 좌익 우익이라고 했죠. 이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란 말도 사실 대단히 그 현상을 꿰뚫지 못한 얘기인데 특히 좌파 우파는요 이념적인 문제가 강하게 개입되는 단어들이에요. 이 사회학이나 정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어가 함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프레시안 얘기 나왔죠. 민청년 민주운동 한쪽이에요. 이걸 가지고
장인이 여기에 관련돼서 뭐가 문제냐.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장인이 연관돼 있으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하고서 인기 끄는 거 아니었어요? 장인이 네. 그때 색깔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당당하지들이 못해요? 대한민국 운동권 왜 문제입니까? 저 운동권 아니었어요. 과문 갔다 오지 않았지만 대본 많이 했죠. 우리 김은명 건 대본 안 했는데 그때 대본 했을걸요 아마? 제 근데 나이가 아직은. 전 70년대 네. 학번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70년대 학번은 모르겠는데 네. 대모하고 운동권이고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 진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과도한 행태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명색이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도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답변해야죠. 근데 하기에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총선 때 운동권 청산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희룡 후보 운동권이었던 거 맞죠.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지금 여당의 이 후보들 말이죠. 당당함이 사라졌어요. 프레시안이 어떻고 민청년이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운동권이 어떻고 종북 좌파는 말은 안 나와서 다행인데 빨갱이란 말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여당 후보들이 논쟁을 합니까? 논쟁의 질이 딱 유치원생들도 화날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네거티브가 잘못된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네거티브 문제의 하나의 그 맥락인 것 같은데 네거티브 치고도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어느 때라고 이제 이념적 논쟁하고 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논쟁.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의 질이 뭐 어느 한쪽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참 토론의 질이 좀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굉장히 센 좀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원과 한이죠. 원한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원한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원한만 원한을 쌓았느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 직접 들어보시죠. 누군지.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저는 정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의도된 발언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금기어를 오히려 툭툭 말씀하십니다. 당무 개입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하실 때 하신 단어들입니다. 이걸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 후보께서 그 당원들께 보낸 문자를 보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올리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총선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없으세요. 네. 어제는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뭐냐. 지금 뭔가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지는 게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휘발성이 큰 것들인데 그냥 던진다. 이거 초보적인 입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못 시켰냐. 성과를 보여준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세훈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 하다가 깜짝 놀라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의 얘기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니 나 좀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좀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이 저 토론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목표가 혹은 야당 대표 혹은 같이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대한 구속이 목표였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좀 약간 납득이 되는 게 그래서 330여 차례에 뭐 압수수색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뭐 한동훈 후보한테 뭐 당무 개입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사실 나경원 후보가 제일 먼저 임기 중단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여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집권 여당의 토론회나 이 집권 여당의 목표가. 근데 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꿀잼 혹은 팝콘 각이라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네. 국가 전체를 보면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어떻게 이런 논쟁 아닌 논쟁 갖고 이렇게 계속
그 허비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고 심지어 이제 뭐 노상방뇨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을 봤을 때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네 분께 사실 다 말씀하신 내용이 맥락은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맥락이 또 없어요. 결국은 왜 총선에 참패했냐에 대한 반성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변화해야 된다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네가 잘해 무슨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야 내가 뭐 뺏었으니 뭐 이런 느낌이라서 좀 제발 좀 건전하게 또 대승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한 비전 좀 설계해 달라라고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꿀잼이고 팝콘 각일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비전을 좀 얘기를 해라. 지금 초등학생들 선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아까 유치원 내려갔다 살짝 좀 올라왔습니다. 네. 초등학생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나도 동참하겠다 지금 한마디 던진 거죠. 그럼 어제 나 후보만 한마디 했느냐. 4파전이죠. 네,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까 원희 후보께서 1000명을 잡아넣었다. 1000명 잡아넣은 거 아니고요. 제가 1000명을 조사해서 그죠? 한 200명 잡아넣었죠. 박근혜 대통령께 검사로서 20년, 30년 구형하셨죠. 그것도 공공선의 추구네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년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네. 지금 윤상현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000명 잡아넣었다는 1000명 아니죠. 200만 잡아넣었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사과했어요? 라고 좀 물어봐요. 송재준 의원님. 이게 사실 달래는 건지 때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수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저런 얘기를 했었을 때 과연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그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은 이제 그 상대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뭐 대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하늘이 안 내렸고 한쪽은 하늘이 내렸다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한동훈 이제 후보에 대해서 뭐 정치 초보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정치 초보라고 하는 얘기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초보인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을 때 누가 불렀습니까? 정치 초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당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원들이 도저히 지금 자기들을 가지고서는 이거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모셔왔던 거는 뭐죠? 그때도 만약에 정치 초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든지 양쪽이 다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을 때 뭘 했냐, 성과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 성과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 거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네.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입해도 된다, 아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렸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 무슨 뭐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판사라도 불려가지고 무슨 뭐 압박이라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타도를 할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가게 된다면 국민들과 그리고 지지층에서도 떠나갈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지지층 떠나간다 말씀하셨는데 윤 대표님. 성재준 의원이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너무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역성을 드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지금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하고 각을 너무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도 어제 얘기했듯이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까 야당한테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그동안의 그 관계나 뭐 보면은 뭔가 좀 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사과할 의향이 없더라도 그 문자를 보고 아 이거 찬스다 하고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냥 읽고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정무 감각으로 여당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하고 잘 원활한 관계를 해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네. 자중질환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혁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지난번에 오히려 민주당은 혁신공천 비명행사지만 많이 바꿨어요, 물갈이를. 네. 국민의힘은 물갈이를 했습니까? 3선, 4선들 다 됐어요. 초선들, 청년들은 다 떨어지고 기득권 보호 공천을 했어요. 그걸 한동훈 후보가 그걸 주도한 공천이죠. 또 하나는 소통이죠, 소통. 지금 당 내에서도 소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 비대위원장이 있는데도 자기 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문제 갖고 저는 당 대표 됐을 때 지금은 물론 지지율 1위긴 하지만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균형 잡기 위해서 한마디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균형을 잡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네. 최창열 교수님, 균형 있는 논평. 저도 또 비슷한 균형 좀 하나 잡으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그 박근혜를 구속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말이죠.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꾸 보수가 왜 앞장서서 구속하고 탄핵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탄핵 안 한 사람도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 12월 9일 날 그때 탄핵 찬성한 사람이 230표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되게 200표가 안 나온다고들 많이 전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220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 거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수가 잠깐만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 촛불 집회 가을부터 열린 그 2016년도 겨울에 그 광화문 광장 그거를 이제 와서 그때 동참했으니까 당신은 보수가 아니니까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박근혜 구속시킨 거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로는. 근데 이거 자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구속을 어떻게 그 법무장관이 시켜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공격 일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문자 얘기인데 오늘 문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문자 저도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정제돼 있어요. 그 단어가. 그 김건희 여사 보낸 문자가 말이죠. 네. 근데 그 문자라는 게 그 자체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답변을 하기 시작한 말이죠. 아무리 의례적인 답변이라 하더라도 또 엮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보니까 물론 진중권 교수가 통화한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김건희 여사가 진 교수한테 전화한 내용을 통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김건희 여사의 그 주변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도 그 당시 사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따라서 문자에 답변 안 한 거는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균형을 잡아서 양쪽의 얘기를 저희는 다 이제 들려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이런 어제의 이 TV 토론 등등 사실 어제 TV 토론만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이런 형국이 좀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죠. 첫 번째 TV 토론도 그랬고요. 어제 있었던 두 번째 TV 토론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평이 어떤 만평이 나오느냐 볼까요? 네, 이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TV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국민들은 5만 군데의 지금 진흙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네. 문자 익십이라는 이 신문을 들고 있긴 합니다만 꼭 문자 익십이나 어제 사천 공방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죠. 결국 진흙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백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만에 하나 백서가 미뤄진다면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1.1획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전당은 비대 다음 들어선 지도부에서 만약에 수정을 요구하면 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주정훈 의원 지금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이 네거티브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 공방, 원한 사이의 공방, 문자 익십이 굉장히 컸습니다. 문자 익십 논란이. 근데 이 문자 익십 논란을 백서에 넣겠다라는 거죠. 백서에 넣는 건 확정인데 이걸 넣은 백서를 언제 발간을 할지는 전에 발간할지 후에 발간할지는 비대위의 판단을 맡긴다. 하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1.1획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조정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백서에 이 문자 논란이 들어가는 거, 이용걸 대표님. 네.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별 영향은 없다고 봐요. 영향 없다. 예. 전당대회 전에 나오면은 영향은 있겠죠. 하겠지만은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23일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백서가 나오겠어요? 저는 뭐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김건희 문자 논란이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상당한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또 백서 발간 팀이 지금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이게 좀 많이 무너진 거 아니냐. 처음부터 좀 그 양쪽에 한동훈 책임론만 좀 부각시키는 사람들부터 우선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좀 총선 끝나고 바로 좀 내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지금 3개월이나 거의 끌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도 아니고 후에 나온다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 백서에 대해서 별로 기대들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자 익힘 논란, 그리고 사천 공방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확대되고 있죠. 근데 그건 왜 이러는 거냐? 이게 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지지층은 이걸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대구죠. 오늘 대구일보 1면은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폭 전대 심각, 여당 당권 주자, 정신 차려라. 대구일보 1면이에요. 네. 다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게 대구의 민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 기자가 아예 대구를 지금 르포를 직접 찾아갔어요. 민심이 어떤가 봤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60대 택시기사 여당 꼬라지가 자기 살만 깎아먹는 기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직접 가서 청가물 파시는 어르신, 그리고 이렇게 뭐 시장에서 옷가게, 그리고 택시 기사분 얘기를 다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직접 대구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구 시민들이 보는 전당대회는 난타전, 집안 싸움이다. 그래서 실망감이 쏟아진다. 구태가 여전하고 국민들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대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제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네, 일단 한동훈 후보 55%, 절반 이상 한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순위예요.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층인 건데, 그러면 대구, TK 지역은 어떠냐 볼까요? 보면 한동훈 40, 그리고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없다 34, 없다 34입니다. 임세윤 의원님. 없다 34,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상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 어떤 장면에서 봤는데, 우리는 뭐를 해도 국민의힘 찍어요. 뭐 나라 팔아먹어도 돼요. 국민의힘 찍어, 이런 말을 했던 그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또 보면 40이 한동훈 장관이 40인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보수 지역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낮아도 지켜야지 그래도 이 집권 여당을 또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율이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소위 말하면 원래는 뭐 같은, 저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인데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윤 정서를 탄 게 오히려 그게 더 케이스가 더 좋은 케이스가 된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정서가 훨씬 더 컸다면 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차마 그럼 또 못 누르는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한 게 저는 그 정서라고 봅니다. 그 이 말인 즉슨 결국은 그 대구 경북 지역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 혹은 국민의힘의 이 집권 기조를, 국정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가 사실 아까 전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55%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 지역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또 40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금 대구의 민심이 어떤가를 좀 살짝 봤는데 마침 오늘 이 국민의힘 이 4명의 이 당권 주자들이 대구로 갑니다. 오늘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과연 후보들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 난타전 이어가는 것이냐, 좀 톤 다운을 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있을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그 얘기를 아마 다음 시간에도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